대선 후보 4명의 두 번째 TV 토론 조금 전에 마무리가 됐습니다. 예상대로 후보를 둘러싼 각종 논란들에 대한 난타전이 이어졌고 또 코로나 방역을 비롯해서 정책 공방도 치열했습니다. 뉴스나이트 오늘은 토론회 내용부터 집중 분석을 하도록 하고 오늘의 주요 뉴스는 잠시 뒤에 정지웅 앵커와 함께 전하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토론회 분석 들어가 보죠. 오늘은 전예현 시사평론가 또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 나오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자, 두 분도 대담 준비하시면서 쭉 2시간여의 토론회 지켜보셨는데 단도직입적으로 대선을 D-26일 앞둔 시점에서 이번 2차 토론회도 대선 국면에서 굉장히 중요한 분기점으로 꼽혔거든요. 최근의 흐름은 좀 뒤바뀔 만한 그런 토론회였다고 평가하십니까? 예,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지난번 토론 같은 경우에는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대장동 의혹에 대한 공세를 계속 받았었기 때문에 네. 굉장히 방어전의 성격이 강했다면 이번 토론의 경우에는 최근에 불거진 여러 가지 윤석열 후보와 관련된 논란이 맞물려 있는 시기입니다. 예를 들면 정치보복 논란이라던가 그리고 그 이후에 국민의힘에서 물론 지금 소속이 아닙니다만 곽상도 의원이 또 구속된 바 있습니다. 여러 가지 겹쳐져 있기 때문에 아무래도 공수교대의 성격이 있었고요. 다만 지지층 이탈까지는 이어지지 않고 중도층에게 누가 실력자냐라는 것을 판단하는 한 기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됩니다. 공수교대라는 표현 있으셨고요. 네, 평론가님은요? 이걸 자꾸 제가 복싱 경기로 좀 이렇게 비유를 하는 게 적절할까 싶습니다만 복싱 경기가 어느 후보든 인파이터가 있으면 굉장히 재밌어요. 그러니까 인파이터는 자기가 가드를 올리지 않고 공격만 닥치고 공격만 해서 파고드는 어떤 스타일이거든요. 그런데 지금 제가 보기에는 네 후보 모두 가드를 너무 많이 올리고 있다. 즉 너무 조심하고 있다. 이유는 너무 뻔하죠. 왜냐하면 26일밖에 안 남았기 때문에 지금 토론은 결정적인 한 방을 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건 결정적인 한 방을 안 맞는 것. 실점을 줄이는 것. 그렇죠. 실언을 한다거나 결정적으로 실수를 하는 것을 극도로 좀 꺼리는 어떤 상태가 아니었느냐. 사실 1회전보다, 그러니까 지난번 토론보다 더 난타전이 아니었다라고 여겨져요. 지금 뭐 평론가님 의견에 저도 많이 동의를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제로 어떤 쟁점이 된 부분에서 서로 계속 주도권 토론에서 몇 분 이상 계속 주고받은 건 지난번에는 그랬거든요. 근데 이번에는 예를 들어서 이재명 후보, 윤 후보에게 주로 집중하지 않고 제가 네거티브를 오늘은 하지 않겠습니다 하고 놓고 심상정 후보에게 사실상 거의 공유하는 칭찬하는 듯한 어떤 내용으로 일관을 했고 또 안 후보에게도 그랬어요. 뒤에 그 양당제 폐해 이것으로서 안 후보의 어떤 장점을 이렇게 부각시키고 이런 부분들이 보이면서 이게 서로 공격을 완전히 하는 것에서 실언을 하는 것보다는 조금 더 조심하면서 실정을 피하는 쪽으로 다들 생각한 게 아니냐. 물론 뭐 심상정 후보가 제일 또 좀 파이팅을 보이긴 했지만 전체적으로는 지난번보다 더 조심하는 그런 토론회 같아 보였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두 분 각각 공수 교체 어떤 기점이었다, 또 실점을 줄이는 전략이었다고 총평하셨는데, 자, 이번에는 정치부 취재 기자를 연결해서 사실 토론회를 보신 분들도 계실 거고 아직 못 보신 분들도 계실 거기 때문에 객관적인 상황을 한번 먼저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부장원 기자. 네, 정치부입니다. 네, 자, 이번 토론 역시나 시작부터 후보 또 배우자들의 각종 논란이 공방에 올랐더라고요. 그렇습니다. 첫 주제인 청년정책 토론에서부터 정책보다는 의혹 공세에 방점이 찍혔습니다. 윤석열 후보는 이재명 후보가 청년 기본주택으로 임대주택 100만 채를 공약했는데 도리어 대장동 사업에선 임대 비율은 낮췄다며 진정성이 있느냐고 따졌습니다. 그러자 이 후보는 전혀 사실이 아니라면서 후임 시장이 있을 때 벌어진 일이지만 충분한 공공주택이 공급됐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어 오히려 대장동 사건으로 박영수 특검과 곽상도 전 의원 자녀는 돈을 벗고 윤 후보 아버지는 집을 팔았다면서 공익을 환수한 자신이 아니라 배임과 부정부패를 설계한 국민의힘이 답해야 한다고 되받았습니다. 지난번 첫 토론에선 등장하지 않았던 후보들의 배우자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이재명 후보는 먼저 윤 후보의 부인 김건희 씨가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윤 후보의 말과 달리 김 씨가 수십억 원, 수십 차례 해당 주식을 거래했다는 의혹이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심상정 후보도 주식 양도세를 없애 주가를 부양하겠다는 분이 자본시장 중대범죄 의혹에 떳떳하지 못한다면 그거야말로 양두구육이라면서 문제가 없다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라고 요구했습니다. 이에 윤석열 후보는 대장동에 비하면 훨씬 작은 사건에 검찰이 더 많은 인원을 투입했지만 아무 문제가 드러나지 않았고
주식 거래 내역은 이미 당내 경선 때부터 공개했다고 반박했습니다. 이재명 후보 배우자 김혜경 씨의 과잉 의전 논란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심상정 후보는 단순히 배우자의 문제가 아니라 부인에게 비서실을 만들어준 이재명 후보 본인의 리스크라고 꼬집었습니다. 이에 이재명 후보는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불찰이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며 거듭 사과했습니다. 네, 그리고 정책 토론에선 역시나 정부의 방역 대책 그리고 피해 보상 문제가 쟁점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주제가 방역인 만큼 집권당 후보인 이재명 후보에게 질문이 집중될 수밖에 없었습니다. 먼저 안철수 후보는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문재인 정부 방역 대책은 성공인지 실패인지 물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는 부족한 점은 있겠지만 지금까지 봐선 성공적으로 잘 견뎌왔다면서도 현장의 의견이 잘 관철되도록 유연화되어야 한다고 답했습니다. 이에 심상정 후보는 오미크론 대유행이 2달 전부터 예고됐는데 정부 방역 체제는 전혀 준비되지 않았다고 했고, 윤석열 후보는 전문가 얘기를 듣지 않는 주먹구구식 방역 대책으로 많은 자영업자 소상공인들이 피해를 봤는데도 손실보상이 아닌 전국민 지원금에만 정부가 치중했다고 꼬집었습니다. 그러자 이재명 후보 역시 전 세계적으로 국민이 방역 피해를 보전하지 않은 나라가 없다면서 자신이 취임하면 즉각적으로 긴급 재정명령을 통해서라도 보전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언론 정책과 국민과의 소통 문제에 대해서는 후보들 모두 너나 없이 소통을 강화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안철수 후보는 역대 대통령 가운데 문재인 대통령이 가장 소통을 하지 않고 일방적인 홍보만 했다고 꼬집었습니다. 윤석열, 심상정 후보는 대통령으로 취임하면 매주 1회씩 기자들과 기탄 없이 만나겠다고 약속했고, 이재명 후보도 당연히 정기적으로 언론과 소통하고 국민에게 보고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 정치부에서 YTN 부장원입니다. 네, 정치부 부장원 기자가 오늘 토론의 내용을 쭉 설명을 해드렸는데 저희들이 이 밖에 좀 오늘 주요 발언들을 좀 쪼개서 준비를 했습니다. 하나씩 들어보면서 두 분의 의견을 듣도록 할 텐데, 사실 첫 번째 주제 토론은 2030 청년 정책이었는데 뭐 그러니까 주제를 벗어난 좀 공방도 있었고 틀 안에 있었던 내용들도 있었는데 관련 얘기를 좀 일단은 예산 마련 방법에 대한 질의가 나왔거든요. 여기에 대한 발언을 듣고 다시 이야기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한 300조 원 정도가 지금 저 기본주택에서는 드는 것인데, 그게 지금 현재 우리나라 예산의 절반 아니겠습니까? 그 막대한 돈을 어디서 그러면은 우리가 구할 수가 있는 거죠? 300조가 든다는 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 그건 현금으로 지울 때 얘기 아니겠습니까? 이건 현금으로 짓는 게 아니고 보증금도 있고 또 주택 도시 기금도 있고 하기 때문에 그렇게 많이 들지 않습니다. 그게 원가 주택 앞으로 거의 한 300조로 사실은 추정이 됩니다만, 그걸 빼고 이제 말씀하신 200 몇십 조 정도가 되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러면 실제로 그 돈을 우리나라 예산의 거의 절반에 해당되는 돈인데 어디에서 재원을 마련할 수가 있겠습니까? 우리 안 후보께서 상대 공약에 대한 준비가 좀 안 되신 것 같은데, 원가 주택은 분양주택이기 때문에 잘 아시다시피 임대주택이라 자산을 보유하는 게 아니라서 그거는 뭐 문제될 게 없습니다. 별도의 예산이 들어가지 않고요. 다 회수하는 것이고. 네, 그래서 네, 그러니까 대선 앞두고 각 후보들이 주택 공급에 대한 어떤 공약을 내세웠는데 여기에 대한 재원 마련 어떻게 할 것인가가 안철수 후보의 질문이었어요. 네, 그렇습니다. 네. 안 후보는 양당, 그러니까 민주당과 그다음에 국민의힘 후보들에게 청년과 관련해서 사실 많은 공약들이 쏟아져 나왔는데 네. 전체적으로 봤더니 약 한쪽에서는 250조 가까이, 한쪽에서는 300조 가까이의 예산이 든다. 그러면 그 재원은 어떻게 할 것이냐라고 묻는 겁니다. 그런데 네. 물론 디테일에 있어서는 안 후보가 굉장히 많이 준비를 해온 것 같긴 해요. 근데 양쪽 대답 역시 사실 약간의 어떤 차이는 좀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총 5년 동안 이 액수다. 그러니까 1년에 한 50조 정도다. 근데 그 재원에 대해서는 서로 좀 공방이 계속 있었습니다. 뭐 제가 생각할 때 그렇다고 해서 어느 쪽 후보가 그러니까 그 윤 후보나 이재명 후보 양쪽 다 어느 쪽 후보가 좀 더 실현성 가능하다라고 보기에는 너무 액수가 좀
크다는 생각은 들어요. 왜냐면 네. 우리 지금 박근혜 대통령 시절에 예산이 300조였습니다. 근데 문재인 정부 들어서 400조 넘더니 500조 넘더니 이제 600조가 됐어요. 5년 동안 벌써 100조씩 지금 단위가 넘어갔습니다. 네. 그러면 사실상 그 다음에도 계속 늘어날 수밖에 없거든요. 이 늘어나는 어떤 예산들 물론 다 늘어날 수 없겠죠. 부동산 세금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어떻게 될지 모르니까. 그런데 그 속에서 지금 300조 암만 5년 동안이라지만 어마어마한 숫자이거든요. 물론 제가 보기에 솔직히 말씀드리면 양 후보 모두 대통령 된 다음에 많은 공약들이 수정돼야 될 겁니다. 너무 많이 쏟아냈기 때문에. 그래서 네. 안 후보가 지적하는 부분들은 아마도 좀 더 디테일하게 이런 어떤 예산들을 좀 더 설명할 수 있도록 공약을 좀 현실화돼야 되지 않느냐라는 지적으로 보입니다. 근데 저는 이제 지출구조 조정을 윤석열 후보가 강조를 했는데 지출구조 조정이 과연 몇 % 정도 내에서 가능할지가 좀 의문이에요. 그래서 이재명 후보도 공약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설명이 부족했지만 윤석열 후보의 해법은 현실 가능성이 좀 떨어지지 않을까 이런 우려가 제기되고요. 또 신도시에 공급을 한다라고 했는데 주택만 짓는다고 되는 건 아니잖아요. 기반 시설이 있어야 됩니다. 예를 들면 젊은 층이 하려면 예를 들어 젊은 맞벌이 부부라고 하면 학교도 있어야 되고요. 교통 문제도 해결이 돼야 되고 여러 가지가 같이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집만 뚝딱 짓는다는 건 아니죠. 이런 부분에 대해서 두 후보가 보다 구체화된 정책을 내놔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네. 사실 지금 언급한 대로 대선을 코앞에 둔 시점 이번 토론회의 목적은 역시나 후보들의 어떤 정책 검증, 가치관 검증이 목적이겠습니다만 대선을 코앞에 둔 민감한 시기인 만큼 각종 의혹들에 대한 후보들의 어떤 질의와 답변도 궁금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자 관련 의혹이 어디까지 언급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바로 이 청년 정책 부분에서 김건희 씨 주가 조작 의혹과 관련해 질문이 나왔습니다. 발언 한번 들어보시죠. 지금 부인께서 지금 도이치모터스 이거 지금 주가 조작에 연루돼 있다는 말이 많은데 후보님 얼마 전에 그 5월 달 이후로는 뭐 거래하지 않았다 그랬는데 그 후에 막 거래를 수없이 했다는 수십억 수십 차례 거래가 있다는 얘기도 있지 않습니까? 주가 조작 같은 건 피해자가 수천 수만 명이 발생하는데 이건 공정하고는 전혀 관계가 없는 것 같은데 이 점은 한번 설명해 봐 주시죠. 청년하고는 무관한 일이지만 제가 답을 좀 해드리죠. 그러시죠. 네. 우리 이재명 후보가 연루된 그 대장동 그 게이트에 비해서 그 작은 사건임에도 불구하고 훨씬 더 검찰에서 연인원을 더 많이 투입해서 했고 아직까지 뭐 무슨 문제점이 드러난 적은 없습니다. 사실 오늘 토론회에서 배우자 어떤 논란 그리고 적폐 수사에 대한 논란이 어느 정도 언급될 것인가가 관심이었는데 1차 때는 각 후보들이 배우자 관련 논란을 좀 삼가는 그런 모습이었거든요. 이번에 이렇게 언급이 남았는데 조금 정리를 해드리면 윤석열 후보가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기본주택 약속해놓고 대장동 임대는 낮췄다 이렇게 이제 공세를 하니까 이재명 후보는 대장동 공공 주택이 충분히 공급되었다.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고 맞받았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대장동과 관련해서는 어쨌든 거기까지는 청년 문제에서 이 청년들의 주거 문제 그리고 그 다음에 그래서 이제 대장동과 관련된 공공주택 문제까지는 청년의 주거 문제로 네. 간신히 연결이 되는 듯 싶다가 갑자기 이제 그 대장동 의혹이 나오니까 아마도 이재명 후보가 김건희 씨의 도이치모터스 사건을 이제 예를 든 것 같습니다. 네. 그리고 이 문제는 바로 그 이후에 심상정 후보가 항의를 했죠. 이거 청년 문제로 얘기하자라고 네. 뭐 항의를 했는데 어쨌든 그 공방은 뒤에도 한 번 더 이어지죠. 김건희 네. 씨와 관련해서 심상정 후보가 아마 또 이걸 언급한 걸로 저는 기억을 합니다. 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또 윤 후보가 얘기를 했고 이 문제가 사실상 오늘 뭐 그렇게까지 큰 어떤 반응을 일으켰나라고 저한테 만약 물으신다면 네. 큰 반향은 아니었다. 왜냐하면 KBS의 보도도 사실상 결정적으로 지금 주가 조작을 한 사람들 못지않게 김건희 씨가 어떤 연루가 됐다가 아니라 굉장히 많은 거래들이 뒤에 있었다. 그 거래들은 그러니까 허위로 이야기한 거 아니냐. 이것이지 주가 조작과 어떻게 이것이 연결된다는 결정적인 증거가 있는 건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윤 후보가 그 허위에 대한 어떤 대답만 하면 뭐 법적으로라든지 어떤 뭐 지금 도덕적으로라든지 넘어갈 수 있는 부분이었기 때문에 네. 앞으로 더 어떤 증거가 또 나올지는 모르지만 네. 현재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았는데 부인 문제는 사실 이거보다 심상정 후보가 직접적으로 거론한 게 조금 더
이재명 후보가 좀 아프지 않았을까. 그러면 말을 끊어 죄송하지만 바로 다음 들어볼 발언이 그거였거든요. 그럼 평론가님이 얘기하셨기 때문에 이 발언을 듣고 나서 또 이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얘기를 심상정 후보가 꺼냈을까요? 배우자 의전 문제는 이게 사생활이 아닙니다. 이재명 후보의 자격과 관련된 사안이라고 생각하고 매우 엄중하게 보고 있다는 말씀드립니다. 시장이나 도지사가 배우자의 사적 영무 지원이나 의전 담당 직원을 둘 수 없죠. 네, 그렇습니다. 예. 2016년에 행자부가 단체장 배우자들의 사적 활동을 공무원이 수행하거나 의전하는 것을 금지하는 지침까지 내린 바가 있습니다. 근데 지금 문제는 배사무관의 인사권이 바로 이재명 후보였습니다. 제가 이 사안을 배우자 리스크가 아니고 이재명 후보 본인 리스크로 보는 이유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쨌든 워낙 가까운 사적 관계에 있던 사람이 이제 별정직으로 들어오다 보니까 이제 그 사람이 주로 공무에 관련된 일을 도와줬고 그러다 보니까 경계를 좀 넘어서서 사적 관계에 도움을 받은 것 같습니다. 제가 뭐 변명의 여지 없이 제 불찰이고 제가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한 것이니까 다시 한번 사과드립니다.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사건과 관련해서 문제가 실제 없다고 하면 거래 내역을 공개하십시오. 글쎄 무슨 거래 내역을 주식 양도세 다 없애서 주가 부양하겠다는 분이 이렇게 정작 자본시장을 교란하는 중대범죄 의혹에 대해서 떳떳하지 못하면 그거야말로 양도구역 아니겠습니까? 아니, 저희는, 말씀해 보세요. 네. 예. 지금 검찰 수사 과정에서 나온 자료들이 어떻게 언론에 유출이 돼가지고 뭐를 의미하는 건지도 알 수가 없고 처음에 재작년 이맘때 등장했던 그 경찰의 첩보가 어디 뉴스타파에 넘어가서 나왔던 그 부분에 대해서 제가 다 해명을 했고요. 그러니까 네, 지난번 1차 토론 때 심상정 후보가 윤석열 후보의 사과를 이끌어냈던 부분이 기억이 나는데 이번엔 2차 토론에서는 이재명 후보로 하여금 거듭 사과를 이끌어냈습니다. 과잉 의전 논란이 본인은 부인 리스크가 아니라 이재명 리스크, 본인 리스크라고 부른다는 말과 함께 공세를 취했거든요. 평론가님 얘기를 이어서 들어보면요. 네네. 그래서 이 문제는 아마도 제가 보기에는 이재명 후보가 약간 좀 당황하지 않았을까. 전체적으로 심상정 후보에게서 이 부인 문제가 갑작스럽게 나올 줄은 생각을 못했어요. 도리어 윤 후보가 문제 제기를 하면 내가 어떻게 대답해야 되겠지. 뭐 되칠 수 있는 어떤 방법이 있겠지. 이런 어떤 상황이었는데 네. 그래서 다시 이제 공식적으로 다시 사과하는 방향으로 전하는 것 같은데 사실 좀 엄밀히 뜯어보면 지금 심상정 후보의 대답과는 좀 다른 대답을 했다라고 보여져요. 이재명 후보가. 이재명 후보가 예. 심상정 후보가 물은 건 이건 부인 문제가 아니고 지금 인사권 그러니까 인사권을 가진 이재명 후보의 문제다. 왜냐하면 지금 배 사무관은 그 일을 하려고 예를 들어서 뭐 이 공관에 사택에 가서 어떤 뭐 그런 뭐 가사 도우미 역할, 뭐 비서 역할을 하려고 뽑은 게 아니라 국회 소통을 뭐 이유로 해서 뽑은 사람이다. 그런데 그 일을 하지 않고 그렇게 이 부인을 전적으로 사적으로 도왔다면 그건 인사권에 대한 문제이기 때문에 본인 문제다라고 얘기했는데 이재명 후보의 답변은 사실 지금까지 한 답변은 그대로 얘기했습니다. 아마 부인이 굉장히 가까운 어떤 그런 사이였기 때문에 와서 도와준 것에 대해서 챙기지 못했다. 내가 사실 불찰이다. 이거는 그 인사권에 대한 대답은 아니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문제는 어쨌든 좀 당황하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그런 느낌으로 받아들였습니다. 일단 이재명 후보의 그 발언은 그대로 전하면 변명의 여지 없이 자신의 불찰이고 엄격하게 관리하지 못했다라고 거듭해서 사과하긴 했습니다. 네. 근데 저는 당황하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심상정 후보는 가정 리스크가 없는 것이 오히려 리스크인 선거에 대해서 계속 문제 제기를 해왔어요. 그러니까 너무 가정 리스크의 중심이 되다 보니 심상정 후보나 안철수 후보처럼 상대적으로 그런 리스크가 없는 후보들이 소외되는 좀 모순이라고 할까요? 그런 네. 문제 지적해 왔기 때문에 당연히 지적을 할 거라고 봤고요. 이재명 후보는 지금 저의 불찰이라고 어쨌든 사과를 했고요. 근데 현재 윤석열 후보 같은 경우에 심상정 후보의 이 질문에 대해서
의미하는 건지 뭔지 알 수 없다. 이거는 사실 답변이 아니죠.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무슨 질문이냐라고 확인한 후에 답변을 하는 게 더 맞았다고 보고요. 윤석열 후보의 대응 말씀하시는 그렇습니다. 거죠? 예. 그리고 윤석열 후보가 지금 굉장히 뭐 다 해명을 했다라고 하지만 그 KBS 보도를 보면 해명했던 기간이 아닌 다른 기간에 여러 계좌나 여러 통장을 통해서 주식 거래가 나왔다는 그 부분에 대한 질문을 한 것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건 심상정 후보에 대한 질문에 대한 애매모호한 답변이 아닐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 제가 네. 다시 답변을 제가 다시 찾아보니까 이거예요. 신상정 후보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배 사무관의 인사권은 시장에게 있다. 배우자의 의전 담당에 직원을 줄 수 없지 않느냐라고 물었더니 지금 이재명 후보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건 사적 관계다. 그건 그러니까 두 사람의 배 사무관과 그러니까 그 부인 김혜경 씨의 사적 관계다. 별적직 공무원으로서 도와주다가 경계를 넘어섰다. 내 불찰이다. 이거거든요. 네. 그렇게 대답을 했으니까 사실 인사권에 대한 어떤 대답이 아니라 관계를 부인과 사무관에 사실 굉장히 가까웠던, 굉장히 오래전부터 가까웠던 사람이 별정직 공무로 오다 보니까 도와주다가 경계를 넘었다. 이렇게 대답을 한 셈이 됐죠. 자, 그러면 지금 조금 내용이 섞여 있는데 지금 전예현 평론가님 말미에 윤석열 후보의 김건희 씨의 어떤 주가 조작 의혹에 대한 대응을 말씀하셨거든요. 여기에 대한 평론가님의 생각은요? 윤 후보의 대응. 윤 후보의 어떤 답변은 이겁니다. 당시에 문제 제기를 했던 예를 들어서 네. 공모를 해서 했던 그 주범 있지 않습니까? 주범과 관련된 계좌를 공개해라 해서 그 계좌를 공개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허위라고 하기에는 그때 요구했던 것을 했을 뿐이다라는 것이고 그 다음에 얘기는 어떤 얘기냐면 거래와 관련돼서 그 당시에 이 주가 조작과 관련된 기간이 있다. 그 기간 이외에 모든 거를 다 뭐 공개하라는 건 무리가 있지 않느냐라는 그런 뉘앙스의 얘기입니다. 네. 저도 사실은 근데 결론적으로는 심상정 후보의 의견에 동의는 해요. 거래 내역 공개하라는 말이요? 다른 어떤 네. 거래 내역도 왜냐 물론 그 모든 거래 내역을 다 공개하라는 게 무리가 될 수도 있어요. 하지만 그러나 지금 의혹이 이제 쌓이고 있으니까 아직도 네. 그 완벽하게 해소되지 않았으니까 이 문제는 좀 전향적으로 생각할 수도 있는 문제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KBS 보도를 놓고 봤을 때 윤 후보 측은 지난해 10월 김시명의 계좌 내역 일부를 공개하며 의혹을 반박을 했지만 지금 일부 모순이 있다는 보도가 나왔기 때문에 추가적인 공개는 필요하다. 예, 전 그것도 받아들일 수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이고요. 네. 사실 뭐 한 말씀만 더 드리면 네. 억울하다고 생각하는 부분이 두 가지가 있을 거예요. 하나는 거기에 투자한 사람이 90여 명, 그러니까 수십여 명으로 알고 있습니다. 네. 그런데 모두 다 무혐의하고 한 사람만 지금 아직도 계속 수사를 하겠다. 그 한 사람이 지금 김건희 씨거든요. 네. 그러면 다른 사람들과의 형평성은 어떻게 되느냐, 왜 김건희 씨만이냐에 대한 검찰의 답변이 아직도 뚜렷하게 나오지 않았다는 점이 네. 상존을 하고 있고요. 뭐 두 번째는 뭐 아까 말씀을 드린 것 같아서 다시 거론 안 하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 김건희 씨에게 나오게 된 시작은 다시 돌아가면 대장동 얘기가 먼저 나왔거든요. 이재명 후보가 뭐라 그랬냐면 대장동 배임, 부정부패 설계한 건 국민의힘이다라고 언급을 했는데 관련 좀 녹취가 있을까요? 준비되면 들어보고 이 질문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네, 다음은 백현동 관련 얘기 잠깐 이따 듣도록 하고 지금 호흡이 잘 안 맞았는데 일단 여기에 대해서 대장동 사건으로 이재명 후보가 박영수 특검 또 곽상도 전 의원의 자녀가 돈을 받고 윤 후보 아버지가 집을 팔았다라고 맞받아쳤거든요. 네. 그렇습니다. 지난번 1차 토론과 좀 달라진 상황을 계속 짚은 것이죠.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강조하는 점은 그렇다면 내가 직접 어떤 특혜를 받거나 한 부분이 있느냐. 국정감사도 받았고 여러 가지 언론에서 의혹 제기하고 있는데 네. 한 것이 없다라는 것을 강조한 것으로 보이고요. 특히나 이 말하자면 이제 공영개발, 공공개발과 관련해서 어쨌든 반대했던 쪽은 과거 보수당 쪽이 아니었느냐. 그리고 검찰의 조사에서 최근 문제가 되고 있는 사람들은 다 보수 정권과 가까웠던 인물이라는 점을 강조한 것으로 보입니다. 네. 평론가님은요? 그렇죠. 그런데 물론 이제 곽상도 의원이 지금 구속이 됐습니다. 전 의원이죠. 네. 그런데 문제는 이 사건만 갖고 얘기를 하게 되면 이거죠. 그럼 왜 권순일 법관과 관련해서 50억 클럽과 관련해서는 또 그 이재명 후보와 상당히 이 밀접한 어떤 그런 그 연관관계, 상관관계가 있는 분이잖아요. 그 뭐 이 대법관으로서 대법원의 어떤 판결에 있어서 결정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나오고 있고요. 근데 그분 얘기는 그러면 그분이 그러면 아직은 뭐 의혹에 불과하고 뭐 검찰 수사도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고 있지만 이 야당과 관련된 인물만 꼭 집어서 이건 야당이다라고 이야기하는 것과 그다음에 본질이 또 조금 달라지는 게 부패를 설계했다고 얘기를 해요. 그러니까 이 부패는 어디서부터 출발을 하냐 하면 공무원들이 악착같이 이게 나중에 문제가 됩니다 라는 거거든요. 나중에 이걸 환수하는 것을 더 해야 된다. 공무원들은 본능적으로 알아요. 이게 나중에 그 액수가 높아졌을 때 이걸 제대로 환수 안 하면 배임 혐의가 돌아오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많은 공무원들이 그걸 놓아야 된다라고 했을 때 그것을 넣지 않은 이유가 뭐냐. 넣지 않고서 이들에게 굉장히 수천억 원의 어떤 이득을 줘야 되는 어떤 상황이잖아요. 이 모든 과정이 그렇다면 이전에 이재명 시장이 당선되기 훨씬 이전에 새누리당이 한 게 아니다라는 거를 지금 윤석열 후보가 계속 강변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지금 나가는 자막 잠깐만 두시고요. 지금 두 분께 질문 드린 내용이 바로 이 내용이었거든요. 자, 이재명 후보가 국민의힘이 배임을 설계한 것이다. 윤석열 후보 아니다. 대장동 진상 규명을 해라라는 입장이었는데 평론가님 해설을 먼저 들어봤는데 이 해설을 발언을 이번에 들어본 다음에 또 해설을 추가해서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대장동은 박영수 특검 딸 돈 받았죠. 곽상도 의원 아들 돈 받았죠. 우리 윤 후보님 아버지 집 팔았죠. 저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고 국민의힘은 배임을 설계한 겁니다. 그쪽이 부정부패를 설계한 거죠. 제가 답변해야 됩니까? 윤 후보님이 답변해야 됩니까? 이 점 분명하게 해드리고요. 당시에 시장인 이재명 후보께서 하신 것이고 저 박상도든 뭐 박영수 변호사든 간에 여기서 나온 돈 8,500억이 도대체 어디로 흘러갔는지 전혀 지금 검찰이든 뭐 조사도 안 하고 특검도 안 되지 않습니까? 저는 이 자금이 지금 누구 주머니에 있고 어디에 숨겨져 있고 어디에 쓰였는지 반드시 진상규명이 확실히 돼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이재명 후보가 공익 환수를 설계를 했고 자신은 국민의힘이 배임을 설계했다, 부정부패를 설계했다. 배임을 설계했다는 표현은 이번 토론회를 통해 처음 들은 것 같긴 한데 평론가님은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글쎄 저는 뭐 배임보다는 아까 의혹과 이런 부분도 있다라고 말씀을 하셨는데 우리가 현재로서 판단할 수 있는 기준은 의혹이 아니라 그래도 어떤 법적인 부분에 있어서 조금이라도 가려진 부분이잖아요. 근데 곽상도 의원 같은 경우에는 구속이 될까가 굉장히 관심이 됐는데 범죄 혐의 소명이라든가 여러 가지 구체성이 있기 때문에 구속이 되었다라는 것이 대체적인 평가입니다. 아마 그런 부분 때문에 이재명 후보가 계속 언급이 된 것으로 얘기를 하고요. 또 윤석열 후보 부친의 직거래 같은 경우에도 이게 사실 우연이라고 보기에는 너무 이 대장동 인물들하고 얽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그래서 그런 부분을 좀 구체적으로 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리고 어쨌든 어떤 공적인 부분에서 환수란 설계 자체의 부분은 저는 뭐 진영의 논리를 떠나서 그 부분을 인정을 해야 된다고 봅니다. 그래서 부동산 어떤 개혁을 하기 위해서 앞으로 여러 후보들이 시도를 해야만 되는 것인데 그 부분은 인정하지만 그 과정에서 그러면 어느 정도의 책임성이 있느냐 이 부분을 놓고 해야 되지 공익 환수 설계 자체에 대해서 이렇게 공방을 하는 것은 오히려 좋지 않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덧붙이실 말씀? 그 부분이 좀 아쉬운 게 이거예요.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가 지난번에 이재명 후보에게 심상정 후보가 공격했던 부분이 사실 좀 뼈아팠을 거예요. 뭐냐면 무능한 것을 택할 것이냐 아니면 배임, 뭐 공범을 택할 것이냐. 왜냐하면 공범을 택할 수는 없을 테니까 사실은 이걸 제대로 관리 못했다라는 걸 택하면 되지 않느냐. 근데 이재명 후보가 이 부분과 관련해서 사과를 하면서 사실 거의 비슷한 어떤 뉘앙스의 사과를 마지막에 한 걸로 전 기억을 하거든요. 근데 지금 또다시 이제 윤석열 후보 강력한 어떤 그런 이 경쟁을 갖고 있는 윤석열 후보가 그 문제를 짚자 배임 뭐 설계를 했다라고 표현을 했는데 사실 배임 설계는 좀 너무 무리한 지금 비유가 아니었나. 배임이라는 건 어차피 지금 그 권한을 가진 사람이 예를 들어서 성남 시민에게 돌아가야 될 이익을 돌아가지 않게 만들었다. 고의적이거나 아니면 미필적 고의라도 그랬을 때 이제 그게 그 배임, 그 책임자로서의 어떤 배임 혐의가 들어가는 것이거든요. 근데 뭐 뇌물을 받았다. 그러니까 이 정확하게 얘기하면 법조 기자가 이런 이 개발 사업에 하나의 이권에 뛰어들면서 자신의 법조 인맥들을 어떤 보험처럼 뭐 진영을 떠나서 뭐 판사 출신이라든지 검사 출신이라든지 뭐 유력 변호사들 이들에게 계속 뇌물을 주면서 관리를 했던
근데 이 관리가 어떻게 이 재장동의 처음부터의 어떤 설계, 성남 시민에게 이렇게 그 돌아갈 이익을 안 돌아가게 만든 설계를 하는 어떤 그 비유로 갈 수 있느냐 하는 건 좀 무리하다라는 말씀이죠. 아마 이 부분은 토론이 끝났기 때문에 내일이라도 아마 장외 설전이 또 오갈 대목일 것 같습니다. 자, 윤석열 후보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해서 대장동 의혹은 물론이고 백현동 토지 용도 변경 문제까지 제기하며 공세를 연결해 갔거든요. 여기에 대한 발언도 들어보시죠. 오늘은 뭐 대장동은 제가 좀 그만 물어보고 백현동 그 식품연구원 부지 옹벽 50m짜리 올라가는 걸 조금 한번 물어보겠습니다. 우리 이 후보님의 법률사무소 사무장이자 또 성남시장 선거 선대 본부장을 하신 분이 이 개발 시행업체에 영입이 되니까 이게 자연녹지, 산속에 있는 자연녹지에서 4단계를 띄워가지고 준주거지가 되면서 용적률이 5배가 늘고. 후보님, 일단 제가 팩트 확인을 질문을 하고 하고 있으니까 너무 네. 이거 다 확인한 겁니다. 네. 네. 그래서 답을 하시면 됩니다. 네. 일단 팩트를 확인하면 사무장이다. 이거 전혀 사실이 아닙니다. 법률사무소의 사무장이라 이건 전혀 사실이 아니고요. 두 번째로 선대 본부장은 하셨지 않습니까? 2006년 떨어지는 선거에 한참 후에 벌어진 일이라는 말씀드리고요. 저는 연락도 잘 안 되는 사람인 말씀을 일단 드리고. 그럼 이런 특혜가 왜 일어났습니까? 후보님. 네, 30초 답변 규칙은 시간을 주시고 좀, 다 질문하시죠. 법률가신데 약속은 지키고 하는 게 좋지 않겠습니까? 네, 참고로 백현동 용지 변경 이 부분은 조금 설명을 드리면 그러니까 성남시장 이재명 후보가 성남시장 있을 때 백현동 한국식품연구원 부지잖아요. 자연 녹지에서 준주거지역으로 용도가 변경된 적이 있는데 이례적인 용도 변경이다라면 특혜 논란이 일었고 국민의힘이 이제 고발을 한 상태. 여기에 대한 공방이었어요. 근데 저는 이 부분은 자꾸 그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 뭐 선거 사무실에 있었다, 뭐 사무장이다 아니다, 이건 사실 문제의 본질이 아닌 것이죠. 법적인 기준을 벗어나서 특혜가 있냐 없냐는 뭐 수사나 이런 부분을 통해서 사실이 밝혀져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 네. 다만 저는 이재명 후보의 과거에 선거 캠프에 있었던 사람이니까 다 이재명 후보와 친하고 굉장히 어떤 이익관계를 챙겨줄 것이다라는 조금 모순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재명 후보는 상당히 많은 선거를 치렀고요. 선거를 치르다 보면 사실 후보가 누군지 기억하지 못할 정도로 많은 사람들이 있어요. 뭐 선대본부장에도 뭐든 그런 경우도 많고, 그리고 후보가 사실은 이 선거가 끝나면 특히 패배하면 관계가 소원해지는 경우도 많거든요. 그러니까 선거 사무실에 있었다라는 것은 구체적인 근거라고 보기에 제가 조금 어려운 것으로 보이고요. 네. 오히려 법적인 부분에 넘어나서 어떤 특혜 논란이 있었냐에 대해서 오히려 본질에 초점을 맞춰야 된다고 봅니다. 자, 이 문제를 윤석열 후보가 오늘 토론에서 꺼내든 이유는 무엇일까요? 그러니까 지금 오늘 안철수 후보 예까지 하나 들면 네. 집요하게 하나의 어떤 의제를 갖고 반복해서 상대방의 의혹을 드러내는 그런 이 방법을 택한 것 같아요. 예를 네. 들자면 예. 안철수 후보는 지금 지난번과 똑같이 노동이사제를 굉장히 많은 시간을 들여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거든요. 네. 그건 곧 국민들에게 노동이사제와 관련돼서 사실 노동이사제는 보수 우파 쪽에서 굉장히 반대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거꾸로 지금 윤 후보는 노동이사제 공공기관의 노동이사제를 받아들이고 있거든요. 그래서 안 후보가 계속 집요하게 이번 토론까지 이렇게 얘기한 건 윤 후보의 보수 쪽 이 결집 내지는 지지를 자신이 더 갖고 가겠다라는 이야기나 마찬가지라면 네. 이 지금 윤석열 후보의 지난번은 대장동, 이번에는 백현동 이런 연이어서 시리즈로 집요하게 지금 추궁을 하는 건 그만큼 이 이재명 후보가 갖고 있는 그런 개발, 또 이재명 후보가 맨 처음 모두 발언에 이렇게 했거든요. 실력이 있어서 실적으로 말한다. 나는 위기에 강하다. 이런 표현을 모두 발언에 했습니다. 자기 자신을 가장 그렇게 지금 포지셔닝하고 있는데 그것이 얼마나 허구냐라는 거를 지금 깨뜨리기 위해서, 그러니까 인물론 있지 않습니까? 네. 인물론을 깨뜨리기 위해서 지금 실적이라고 하는 부분들을 하나씩 집요하게 그 허상을 지금 공격을 하고 있다라고 여겨지고요. 저는 오늘 이 대목에서도 이재명 후보가 좀 더 좀 당황하시지 않았나. 왜냐하면 이걸 물어봤잖아요. 그 사무장은 아니다. 그럼 선대본부장이냐라고 끼어들었을 때
떨어지는 선거였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사실 떨어지는 선거든 이기는 선거든 선거 본부장인 건 마찬가지인데 그때 이게 떨어지는 선거라고 굳이 표현할 이유가 있었느냐. 네. 중요한 건 지금 평론가님 얘기처럼 차라리 그렇게 공격을 했으면 대받아쳤으면 됩니다. 아니 선거 본부장이었다 하지만 이 선거 본부장이 실질적으로 어떤 의혹에 지금 예를 들어서 특혜 의혹에 있었던 적이 있느냐. 그러니까 이것이 이 백현동 개발 사업의 특혜를 결정적으로 이 사람이 뭐 했다는 어떤 증거가 있느냐. 네. 뭐 하면서 그 다음 얘기 예를 들어서 이건 다 국토부가 요청한 거다. 이런 식으로 연결했으면 훨씬 더 자신의 어떤 얘기를 계속 할 수 있었는데 네. 선대본부장이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을 어떻게든 방어하려고 떨어지는 선거였다라고 표현한 게 당황한 어떤 기색이 좀 보였습니다. 네, 저는 이번 토론회에서 오히려 윤석열 후보가 본인의 어떤 실력을 보여주는 시간을 오히려 너무 이재명 후보의 예전에 나왔던 의혹 공세에 많이 쓴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그렇게 됐을 경우 어떻게 되냐면 지지층을 강화하는 효과는 있겠지만 박빙이라고 불리는 지금 선거 구도에서 과연 확장력이 있겠느냐가 조금 의문입니다. 요즘 윤석열 후보를 둘러싼 논란의 핵심은 보수 후보냐 아니냐가 아니라 오히려 너무 극보수로 가는 건 아니냐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는 시점이거든요. 네. 그래서 오히려 본인의 비전과 정책을 잘 부각시키는 데 시간을 더 써야 된다 이런 생각이 들고요. 네. 제가 오늘 또 주목한 부분이 있습니다. 심상정 후보와 이재명 후보 간의 논란 중에 살찐고양이법 논란이 됐잖아요. 네. 전 이 부분은 이재명 후보가 상당 부분 나는 경제 문제에 있어서는 실용주의자다. 물론 진보적 의제에 있어서 큰 틀은 공감을 하지만 현실적으로 문제가 있는 부분에 대한 어떤 경제계 의견이라던가 이런 것도 듣고 있다라는 그 점이 오늘 또 주목할 부분이었다고 봅니다. 네. 이재명 후보는 아무튼 이 문제에 대해서 기업들을 성남시 유치한 거라는 말과 함께 칭찬받을 일이라고 응수하긴 했습니다만 좀 반론 차원에서 말씀을 드리고 앞서 평론가님께서 노동이사제 문제를 언급하셨거든요. 오늘 저희가 준비한 순서를 앞서 가시네요. 네, 한번 발언을 들어보고 또 여기에 대한 의견 듣도록 하겠습니다. 강성규정노조가 청년의 일자리가 만들어지는 것을 원천적으로 차단하는 그런 경우들이 많기 때문에 이 문제를 짚고 넘어가지 않을 수 없는데요. 노동이사의 85%가 변호사가 아니라 바로 노조 출신인 것이죠. 그럼 이렇게 잘못 알고 계신 부분이 있으신데도 여전히 노동이사제에 찬성하시겠습니까? 네, 저는 공공기관은 국민의 것이기 때문에 정부에서 임명한 그 간부들에다가 좀 그와 다른 입장에 있는 사람들이 이사가 돼가지고 도덕적 해이 이런 것들을 제어할 필요가 있고 안철수 후보께서 노동이사제를 이렇게 강력하게 반대하시는 걸 잘 이해를 할 수가 없어요. 거액 받아가면서 사회이사 임명되면 그 경영주나 또 회사 주 오너들 들러리 서는 식으로 그렇게 역할을 하는 사회이사가 아니라 이해 당사자들이 함께 참여하는 경영 참가 노동이사제가 당연히 맞고. 그러니까 크게 보면 귀족노조다라는 입장과 도덕적 해이를 제어할 수 있다. 이게 좀 충돌한 거고 개별로 보면 안철수 후보는 반대 입장, 윤석열 후보는 공공기관은 찬성, 심상정 후보는 민간 확산 이렇게 좀 요약을 할 수 있거든요. 이 문제에 대한 후보들의 시각차는 어떻게 보십니까? 일단은 저는 안철수 후보의 노동이사제에 대한 우려는 일부분은 인정되는 부분도 있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공공기관 개혁에 있어서 또 여러 가지의 지금 우리가 풀어야 될 문제가 여러 가지 있기 때문에 이해는 됩니다만 그러나 과연 노동이사제가 청년 문제와 연결해서 설명을 했거든요. 어떤 청년 문제의 핵심적인 정책이냐, 강성노조가 청년 정책의 어떤 문제를 어렵게 하는 핵심이냐라는 식으로 처음에 발언을 꺼낸 것은 좀 맞지 않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평론가님께서도 말씀해 주셨는데 이 노동 문제의 경우에는 굉장히 보수당이 이른바 강성노조에 대한 비판을 계속 해왔었거든요. 그리고 아마 공공기관 노동이사제에 대한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나온 후로 일부 국민의힘 정치인들의 우려 섞인 목소리가 좀 나온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 네. 부분을 의식해서 아마 지금 안철수 후보 같은 경우에는 내가 오히려 보수의 가치 쪽에서 더 가까운 사람이다라는 점을 부각시키기 위해서 또 이 질문을 집요하게 한 것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사실 학계에서도 진보적인 학계에서도 네. 인정하는 부분이 뭐냐면 우리나라의 그 노동 유연성이 문제가 있다라는 부분이에요. 노동 유연성이 왜 문제가 있냐면 그 민주노총이라든지 그러니까 강성이라서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 노조가
사실상 새로운 어떤 일자리를 막고 있다. 그래서 불평등이 심화된다라는 그것이 꼭 보수 쪽에서의 어떤 시각은 아니거든요. 우리가 지금 민주당이 예를 들어서 삼인주의를 굉장히 부러워하잖아요. 북유럽의 삼인주의를 부러워하는데 노르웨이라든지 스웨덴이라든지. 근데 그때 삼인주의가 지금까지 뿌리를 이룰 수 있는 가장 큰 동의는 사회적 대타협을 이뤘기 때문이에요. 노조에게 더 이상 이 임금 상승을 억제를 하고 그만큼의 일자리를 더 만들자라고 설득을 해서 노조가 그것을 받아들였고 노조의 어떤 여러 가지의 정책들을 바꿨기 때문에 일자리가 더 확산이 되면서 사회복지로서 나아가는 어떤 계기가 됐던 것이고요. 독일도 마찬가지입니다. 독일도 이 연정을 함으로써 사회적 대타협을 이룰 수 있었거든요. 지금 우리가 진짜 필요한 건 어떤 의미에서는 안철수 후보가 이야기한 대로 지금 청년 세대들의 일자리를 여러 가지 어떤 이유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건 노조의 어떤 그런 양보가 없기 때문에 라는 건 사실 불평등의 세대를 쓴 이철승 고대 교수 같은 굉장히 진보적인 그 부류의 사람들도 지적하는 어떤 부분이라서 그 부분은 사실 더 많은 논쟁이 좀 필요한 부분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네. 주도권 토론은 자유 토론이었거든요. 첫 번째 주도권 토론은 후보자별로 7분간 총 28분 정도 진행이 됐는데 사실 이 대목에서 최근에 논란이 됐던 윤석열 후보가 언급한 적폐 수사 발언이 좀 핵심이 되지 않을까, 쟁점이 되지 않을까 했는데 일단 공방이 이루어지거나 공세를 주고받지는 않았고요. 이재명 후보가 얘기를 했습니다. 양당 체제 어떤 폐해를 언급하면서 윤석열 후보를 향해서 본인을 중용해준 대통령에 대해서도 공공연하게 정치 보복하겠다는 의사를 표명하고 라면서 이제 안철수 후보를 향해 질문하긴 했거든요. 이 정도 언급으로 끝난 거는 왜 그랬을까요? 네. 사실은 본인이 계속 유능한 경제 대통령이라는 슬로건을 최근에 바꿨습니다. 네. 그래서 아마 그런 점을 더 부각시키기 위해서 다소 정치적인 논쟁을 뒤로 좀 미룬 것이 아니라고 생각이 들고요. 아닌가 생각이 들고요. 네. 그러나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언급하면서 문재인 대통령의 어떤 현 정부에 있어서 계승할 것은 나는 계승하겠다라고 다시 강조한 것이거든요. 네. 그래서 이 부분은 굉장히 어떤 지지층의 결집이라던가 아직은 마음을 완전히 잡았다기 보려오는 범여권이죠. 범진보 진영 지지자들을 향한 구애 정책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이게 토론의 말미였기 때문에 저희가 따로 발언을 준비하지 못했습니다만 제가 좀 정리된 내용 전해드리면 지금 말씀하신 부분 이재명 후보가 우리 민주당 정부의 일원이기 때문에 잘한 건 승계하고 부족한 건 채우고 잘못된 건 고치고 필요한 건 더해서 차별화된 정부를 만들겠다라고 언급을 했습니다. 그런데 굉장히 중요한 전 포인트가 있어요. 네. 지금 앵커님 바로 직전 거 한번 읽어봐 주시겠어요? 그 직전에 어떤 뉘앙스로 얘기했냐면 그러니까 우리 내게도 그런 것을 하라는 그런 이야기가 있지만 난 그렇게 하지 않겠다라는 뭐냐면 뉘앙스. 정치를 차별화해라. 그러면 표가 된다. 이런 주장이 많긴 하지만 그렇게 할 생각이 없다는 예. 발언이죠. 그러고서 이제 개성하겠다. 이 얘기 바로 직전은 뭐냐면 정치 보복을 얘기했어요. 그럼 정치 순서가 어떻게 되냐면 정치 보복은 문제가 있다. 그런데 내게도 차별화하라는 얘기가 있다. 하지만 난 승계하겠다. 이런 순서거든요. 네. 저는 이게 사실 말씀하셨듯이 친문 지지층에게 호소하는 거죠. 자신을 지지하지 않는 또는 문재인 대통령 또는 문재인 정부에 대해서도 나는 더 이상 차별화라든지 또는 구체적으로 더 나아가서 제가 좀 제 개인적인 생각입니다. 예를 들어서 노무현 대통령이 당선되자마자 그 다음 해에 김대중 대통령의 이 대북 송금과 관련해서 물론 한나라당이 특검을 법안을 냈지만 거부권을 행사하지 않았어요. 사실 그건 받아들인 거죠. 그러니까 아무리 수동적인 게 아니라 적극적으로 한 겁니다. 그것을 되풀이하지 않겠다라는 메시지로 저는 들리거든요. 네. 그렇다면 이건 상당히 의미가 있죠. 어떤 의미냐면 차별화를 이제 하지 않겠다라고 선언하는 것이고 친문을 흡수하면서 아예 지금 구도, 정권 교체냐, 정권 유지냐 하는 구도로 자기가 가겠다로 선언을 하는 거나 마찬가지라 그 유불리는 상당히 좀 이렇게 또 따져봐야 되지 않을까. 이 결심이 끝까지 갈까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상당히 리스크가 있는 그런 결정이 아니었나 싶은 거죠.
그러나 뭐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 부족할 것은 보완을 하겠다라고 한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 차별화라는 것은 네. 조금 다른 의미가 아닐까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문재인 정부의 어떤 개혁이라던가 차별하지 않는 것, 중고정치 조장하지 않는 것은 내가 계승을 하는 거고 네. 경제적인 부분에 있어서는 일부분 차별화가 필요할 수 있겠죠. 부동산 문제 같은 경우에는 본인이 그 부분에 대해서 계속 언급을 했기 때문에 그렇게 한 것이라고 생각을 하고요. 네. 그리고 사실 지금 민주당의 움직임을 좀 주시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동안 이재명 후보에 대해서 다소 관망세인 것으로 알려졌던 의원들이 지금 뭐 총궐기 분위기잖아요. 네. 과연 뭐 이것이 민주당의 중도층 확장에는 도움이 될지는 봐야겠습니다만 어쨌든 현 시점에서 지지층의 결집이라든가 이것이 굉장히 시급한 이재명 후보로서는 글쎄요 그런 부분도 상당히 염두에 둔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자, 적폐수사 발언. 사실 토론회 이전에도 이 문제를 이 시간을 통해서 많이 짚어봤는데 여야 모두 지금 신경을 곤두세우고 난타전을 벌이는 상황이지만 여기에 대한 민심의 향방을 좀 예측하기 어려운 상황이라 이번 토론회가 주목됐거든요. 토론회를 기점으로 이 문제는 좀 어떻게 대선 26일 앞둔 시점에서 전개될까요? 저는 아까 앵커님이 말씀하셨던 부분 왜 이재명 후보가 이것을 전면에 내세우지 않았을까라는 부분에 주목을 합니다. 이게 제일 먼저 사실 이 부분을 이야기한 건 안철수 후보예요. 안철수 후보가 모두 발언에서 정치보복이라는 표현을 딱 썼거든요. 저는 그 부분에서 이게 오늘 주제가 될 수 있을 것 같다. 네. 안철수 후보의 그 모두 발언에서 그걸 느꼈는데 이재명 후보가 결정적인 순간에 사실상 나는 네거티브를 하고 싶지만 안 하겠다 하면서 그 시간을 지금 심상정 후보에 쓰고 안철수 후보에 썼단 말이죠. 네. 전략적으로 봤을 때 전체적으로 뭐 박빙이긴 하지만 그러나 일부 여론조사 기관에서는 뒤지고 있다. 뭐 오차범위 내나 오차범위 바깥으로 그런 지금 이 여론조사 결과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그런데 거의 대부분의 대선에서 약 한 달 이내에 여론조사의 우위가 거의 대통령이 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은 상황이었어요. 네. 2012년도 그랬고, 그 이전에 2007년도에도 그렇고, 2002년도에도 그랬고, 그러니까 지금 쫓아가는 후보는 그러니까 쫓아가는 후보는 1위라고 표현하면 안 되죠. 네. 가장 앞서고 있다고 생각하는 후보를 공격을 하고 차별화해야 돼요. 대개는 그렇게 했고 그래서 1대3 구도가 돼야 돼요. 그러면 윤 후보가 만약에 앞서고 있다 그러면 나머지 후보들이 전부 다 윤 후보를 공격하는 구도가 돼야 되거든요. 그런데 네. 이재명 후보가 비껴갔어요. 그리고 가장 이슈가 되는 걸 비껴갔습니다. 저는 그 이유가 아까 말씀하셨던 부분 자신이 유능한 것으로 지금 비춰져야 된다. 무엇인가를 공격해서 지금까지 성남시장 때 보여줬던 어떤 뭐 키보드 워리어, 뭐 파이터 이런 이미지에서 이제 그 실력 있는 실적을 내는 그쪽으로 지금 이미지를 바꾸고 있는데 갑작스럽게 이미지를 바꿀 수가 없다라는 부분, 뭐 이런 부분들이 겹쳐서 이걸 택했을 수도 있는데 사실상 제가 보기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다들 너무 올리고 있는 그냥 그 아웃복싱. 그러니까 자신의 원래 캐릭터를 살리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 원래 캐릭터는 굉장히 집요하게 자신의 생각을 이야기하고 관철시키고 뭐 결과를 내고 이런 스타일이잖아요. 네. 그런데 지금 아웃복싱이 맞느냐? 저는 좀 안 맞고 있다라는 그런 네, 생각이 좀 대선을 한 달도 안 남은 시점에서 대통령과 제1야당 후보 간의 어떤 대립 전선이 형성된 시점이었는데 이번엔 이렇게 한번 질문드릴게요. 이제 정치보복 부분에 대한 이재명 후보의 어떤 질문에 대한 질문이었다면 청와대의 어떤 선거 개입 논란으로도 번진 측면이 있는데 여기에 대한 질문도 없었고 윤석열 후보도 뭐 이렇다 할 답변이나 질문이 없었거든요. 그걸 굳이 내가 말해야 되나라는 판단이 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지금 이재명 후보가 뭐 직접 안 나서도 청와대의 수석들을 거쳤던 의원들이 각 방송이나 인터뷰를 통해서 네. 윤석열 후보에 대한 총공세를 펼치고 있고요. 최근에 일부 보수 언론 사설을 보면 그쪽에서도 윤석열 후보의 발언이 신중하지 못했다. 지지율이 조금 올라서 지금 실언을 하는 것 아니냐는 취지의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어차피 제한된 시간 안에 토론을 한다면 나는 나만이 보여줄 수 있는 어떤 것을 하겠다에 집중한다라고 보이고요. 두 번째로 저는 이제 윤석열 후보가 지지율이 오르기는 했지만 지금 이재명 후보하고 엇비슷하게 나오는 여론조사도 있고 뭐 압도적으로 높은 것이 아니기 때문에 굉장히 지금 실언이나 이런 것을 조심해야 될 시기인데 최근 한 언론 인터뷰 정치보복 논란이 굉장히 좀 뼈아픈 실책이 아닐까 이렇게 생각이 들고요. 네. 청와대의 정치 개입이라고 지금 주장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본인이 이런 발언을 해서 뭔가 단초를 계속 제공하는 것 듯한 모습은 별로 좋지 않은 모습이라고 봅니다. 그리고 네. 꼭 말씀을 드리고 싶은 것은
만에 하나 어떤 정당이 된다 하더라도 이 정도로 무슨 범죄자를 연장시키는 발언을 했을 때 각 후보들이 주장하는 통합의 정치가 될 수 있겠느냐, 이 부분에 대한 지적을 지금 후보들이 좀 드려야 될 시점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정책과 관련된 부분은 아무래도 코로나19 방역 대책과 피해 보상 문제가 쟁점이 됐습니다. 그렇다 보니 또 이재명 후보를 향한 어떤 질문들이 이어졌는데 이 대목 관련해서는 신천지 압수수색을 놓고 오간 공방에 대한 발언을 준비했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만약에 코로나 방역을 방해하는 세력이 있다면 거기에 대해서 엄정하게 제지하는 게 맞겠죠. 당연히 검사시니까 그러겠죠. 그런데 신천지가 코로나 방역을 방해했을 때 분명히 법무부 장관이 압수수색하라고 지시했는데 복지부 의견을 들어서 압수수색을 거부했다라고 말씀하셨던 것 같거든요. 진짜로 압수수색 안 한 이유가 뭡니까? 오늘 아주 보니까 방어하기 위해서 준비를 많이 하신 것 저희가 좀 같은데 돌아가면서 합시다. 근거 없는 이런 네거티브 가지고 말씀을 막 하십니다. 법무부 장관의 압수수색 지시는요, 그건 완전히 쇼입니다. 왜냐하면 압수수색 지시를 언론에 공개하면서 하는 기자들이 다 그때 웃었습니다. 이 대목에 대해서 바로 여쭤볼게요. 어떻게 들으셨습니까? 상당히 구체적으로 그날 아침에 벌어졌던 걸 윤 후보가 시간대별로 지금 정리를 하고 있어요. 대검에서 그 강제 수사를 하려고 한다. 그걸 이제 거의 대법에서 이제 결정을 하고 중대본이 있었잖아요. 그때 그 모든 것들은 뭐냐면 재해입니다. 재난이에요. 네. 재난에서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는 뭐죠? 중앙안전대책본부예요. 중앙안전대책본부는 뭐죠? 모든 내각이 전부 다 그쪽의 컨트롤 타워에서 움직여야 돼요. 그러니까 뭐 법무부 장관이 무슨 지시를 내렸다 중요하죠. 하지만 이것이 나중에 코로나 방역과 어떤 연관이 있느냐를 중대본에 체크를 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중대본이라는 게 세워진 이유고 그게 컨트롤 타워예요. 그래서 물어봤더니 복지부, 저도 사실 그때 우려를 했던 부분이랑 똑같은 게 뭐냐면 신천지라는 어떤 그런 단체, 그 뭐 종교 단체가 워낙에 이렇게 오픈화되고 한 것이 아니라 왜냐하면 가족들한테도 숨기는 경우가 굉장히 많고 그러다 보니까 만약에 이것이 이 압수수색을 하고 하는 어떤 강압적인 것을 했을 때 당신은 어떤 상황이죠? 몇백 명도 안 나왔을 상황이에요. 네. 그리고 무조건 추적을 해야 되고. 근데 30만이 모두 다 완전히 잠복을 한다? 안 드러나고 잠복을 한다? 네. 그러면 우리는 어마어마한 정말 집단적으로 그때 뭐 방어선이 다 뚫릴 수밖에 없는 상황이거든요. 그래서 복지부에서 이건 안 된다. 중대본, 그러니까 이렇게 하지 말자라고 얘기를 했고 그래서 그다음 수순 그렇다면 보내서 포렌식을 하자. 서버를 들어서 포렌식을 하자. 그리고 포렌식을 통해서 전부 리스트를 넘겼다. 이게 설득이 충분히 좀 됐다고 생각을 하고요. 네. 이재명 후보도 거기에 대해서 또다시 뭐 공격을 한 게 아니라 나는 조사권을 발동했습니다. 네, 자기 자랑을 했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이 그 의혹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해명될 수 있는 충분한 어떤 기회를 도리어 제공한 게 아니냐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방점은 거기에 있는 것이 아니라고 봅니다. 경선 개입 논란을 언급을 했잖아요. 마치 신천지에서 이 수사 과정에서 뭔가 도움을 받았는데 그것을 경선에서 도움을 준 것이 아니냐는 취지의 질문이 나왔었거든요. 윤석열 후보가 그 부분에 대해서는 답변을 안 한 거나 마찬가지고 네. 이 경선 개입 의혹에 대해서 아마 저는 이 홍준표 경쟁자였던 홍준표 의원의 발언을 좀 염두에 두고 질문을 한 것이 아닌가 생각이 들었는데 경선 직후에 알았다라는 답변이 지금 계속 뉴스를 통해서 나오고 있거든요. 그래서 네. 오히려 방점은 압수수색과 관련된 부분이 아니라 경선 개입설에 좀 있었던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두 후보의 어떤 발언 한 가지만 더 들어보고 마무리 짓도록 하겠습니다. 사법시험 부활 문제를 놓고 좀 완전히 다른 생각을 밝혔거든요. 한번 들어보시죠. 검증해서 실력이 있으면 변호사 자격을 주면 되고 그게 옛날에 사법시험이었는데 지금 로스쿨 때문에 일정 대학원까지 로스쿨까지 나오지 않으면 변호사 자격을 딸 수가 없잖아요. 그래서 제가 그 중에 일부만이라도 사법시험 체제 이걸 부활하자라고 하고 있는데 이 점에 대한 의견이 어떠십니까? 저는 로스쿨에 야간 로스쿨이라든지 또는 로스쿨에 직업 생업에 종사하다가 갈 수 있는 특별 전형이라든지 그리고 장학금 제도라든가 이렇게 해서 기회의 문을 넓히는 것이 사법시험 부활보다는 더 효과적이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네, 저희가 토론의 내용을 좀 충분하게 전달하기 위해서 이 부분도 좀 마지막으로 보여드렸는데 이재명 후보는 사법시험 일부를 부활하자 윤석열 후보는 로스쿨 전형을 확대하자는 입장이었거든요. 여기에 대한 두 분의 생각까지 들어보겠습니다. 저는 이 부분에 있어서만은 이재명 후보의 주장이 관철되기 쉽지 않다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법시험을 폐지하는 것 자체가 굉장히 오랜 논의가 걸렸었고 네. 그리고 그동안 했던 어쨌든 민주당의 입장과도 좀 논의가 필요하기 때문에 누구의 주장이 옳고 그르냐를 떠나서 일부라도 부활하는 것이 좀 쉬울까 그런 의문이 듭니다. 노무현 대통령 시절에 사실 이 시작이 된 일이고요. 그리고 이 로스쿨이 되기까지 엄청나게 정말 갈등이 있었습니다. 네. 그리고 헌법재판소에 엄청난 뭐 소원도 계속 그 제기가 됐고요. 근데 그것들이 다 어쨌든 그 갈등을 다 마무리 짓고 이제 로스쿨 체제로 가고 있잖아요. 그렇다면 지금 저는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한 그 부분이 실질적으로 지금 이재명 후보가 얘기했던 건 어떤 소수 집단이든 이익을 직접적으로 주는 것이기 때문에 반응이 있었다면 지금 사법시험을 다시 부활해서 당장 사법시험을 준비하고 있는 사람이 없는 한에는 이것을 찬성할 그런 직접적인 자기 이익이 해당되지 않기 때문에 직접적으로 정말 찬성하겠다는 비율이 얼마큼 나올까 큰 효과는 없다. 대신 그것도 잘 알고 계신 분이 자신이 좀 흑수저 출신으로 성공했다라는 이미지를 보이기 위해서 무리하게 이 지금 정책을 계속 이야기하고 계신 게 아닌가 싶습니다. 네, 마침 지난주 이 시간에 1차 토론을 분석하면서 전예현 평론가 그리고 이 자리엔 다른 평론가 분이셨는데 다음 토론회 그러니까 오늘 토론회에 누가 좀 잘할 것이라고 제가 질문 드렸을 때 두 분 다 심상정 후보였거든요. 자, 끝으로 총평을 한다면 이 토론회를 기점으로 조금 더 누가 사실 거기에 대한 여론조사 결과들도 아마 나올 텐데 어떻게 좀 전망하십니까? 예, 심상정 후보 난 자유롭죠라고 아까 말씀을 드렸고요. 네. 안철수 후보는 정책에 승부를 건다. 굉장히 디테일한 부분을 많이 짚었는데 이것이 또 얼마나 효과적인지 좀 봐야겠고요. 지난번과 크게 달라진 점이 있다면 상대적으로 이재명 후보가 공세의 어떤 틈을 좀 벗어났다 이렇게 평가를 할 수 있겠습니다. 윤석열 후보에게 좀 아쉬운 점이 있다면 제가 말씀드렸듯이 지금 시점이면 사실은 보다 구체적인 콘텐츠 내용이 나와야 되거든요. 김종인 전 비대위원장의 인터뷰를 보면 콘텐츠를 부족해서 뭔가 제안을 해주려다 하던 내용을 찢어버렸다는 식의 취지의 발언이 나와요. 그래서 이런 시점이 맞물려 있는 시점이기 때문에 네. 오히려 본인의 정책 비전을 보여줘야 되는데 너무 의욕 중심으로 간 것이 아니냐. 그것이 좀 아쉬운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윤 후보는 계속 진화하고 있다라는 생각이 들어요. 지난번보다 훨씬 더 나아지고 진화하고 있다. 진화하고 있다. 나아진 점이 보이고 있다라는 점은 윤 후보에게 어떤 좀 평점을 주고 싶고 예. 계속 제가 이재명 후보에게 아쉬운 건 캐릭터가 살아나지가 않는다. 너무 조용하고 너무 차분하고 너무 회피하고 있다. 이건 부자 몸보조심처럼 보이면서 도리어 그러니까 이재명 후보의 정말 장점이 부각되지 못하는 쪽으로 지금 자기의 캐릭터를 지금 포지셔닝한 게 아닌가. 그 부분이 지난번과 지금도 역시 마찬가지로 너무 가드를 올리고 있는 어떤 느낌. 그다음에 안 후보가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였어요. 왜냐하면 이번에 15%로 올라야만 다시 무엇인가를 할 수 있는데 네. 이 토론밖에 없거든요. 기회는. 근데 너무 침착하고 공격적이지 않았어요. 그리고 자기 정책만 그냥 계속 이야기하는 거. 근데 정책은 보이긴 하는데 그러나 정치적 승부수를 보였어야 된다. 신상정 후보 굉장히 선전하고 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신상정 후보에게는 무엇이 없냐면 좀 뭐랄까요? 따뜻한 뭔가 좀 인간적인 부분. 그러니까 그걸 없을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지지고 있고 자기를 보이기 하기 때문에 전 후보들을 전부 다 이렇게 좀 이렇게 공격을 해야 되는 어떤 입장이니까 대신 심 후보만의 어떤 차별화된 왜냐하면 혼자 여성 후보, 여성 남성의 어떤 차별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특이하고 차별화된 어떤 모습이 인간적인 모습이 좀 더 보였어야 되지 않나 그런 아쉬움이 있습니다. 네. 자, 20대 대선 두 번째 TV 토론 끝나자마자 저희가 뉴스 나이트를 통해서 두 분과 함께 대담을 준비해 봤는데 여기서 다루지 못한 내용들, 이를테면 외교 안보 문제, 연금 개혁, 또 사드 추가 배치 문제에 놓고 신경전 벌인 부분들도 있거든요. 이런 내용들은 YTN 정치부 기자들이 지금 내용을 정리하고 리포트를 준비하고 있기 때문에 YTN 뉴스 통해서 또 추후에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네, 전예현 시사평론가, 이종근 시사평론가 두 분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